네, 돌아왔습니다. 일부 막바지에 삐딱이님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버리고 수출주도 성장론으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그 말씀하셨잖아요. 충격적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좀 그렇다. 아니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 여파 하나 있다고 정책 기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맞아. 네, 너무 넘겨지고. 애초 정책에 좀 그러니까요. 그 자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최저임금 인상 하나에만 목숨 걸고 막 그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른 정책, 뭐 자영업자 등과 관련된 보호 정책, 뭐 포괄적인 거시적인 정책 패키지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과연 있었나 이것조차가 좀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저는 이제 월급 명세서 받아볼 때마다 노동자로서 명세서 내가 너무 복잡해. 원룸에 이렇게 내역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수당 또 왜 이렇게 많아? 나한테 이렇게 수당을 많이 주는 사람이었나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근데 알고 보면 이게 기본급을 줄이려는 어떤 그런 꼼수라면서요. 기본급을 줄이면 기본급과 연동돼서 액수가 결정되는 수당들 있잖아. 연장근로, 상여금 뭐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이런 구조가 됐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산입해서 최저임금을 사실상 줄이는 꼼수도 좀 굉장히 버라이어티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하튼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스캔들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런 임금 구성에 문제가 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러니까 상여금과 수당이 부풀려져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수단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솔직히 이제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최저임금을 이제 16.4% 인상을 하니까 상당수 기업들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노무 컨설팅에 이제 돈을 줘가서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상여금, 각종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했는데 최종적 결론은 그 방식을 포기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본급을 키워놓으면 다음에 기본급의 임금 인상 효과도 커지고 무엇보다 이제 수기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장 근로나 효일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이 기본급이 커진 만큼 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괜히 주판을 튕겨서 요거 좀 하려다가 나중에 더 독박 쓸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은 아니겠다. 즉 기본급을 늘리는 방법은 좋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한 그 결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 범위만 확대하고 아까 복잡하시다고 하셨던 상여금과 수당 중심의 임금 구성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임금 구성은 그대로 하고 산입 범위만 크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규격을 내게 된 거죠. 따라서 한마디로 이제 기업에게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사용자의 이익만 고려하는 결정 이게 이번에 최저임금법 개학 사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송희님이 이제 임금 구성 얘기를 잘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한국의 임금 체계, 영어로는 페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페이 시스템. 이제 연공급 체계죠. 연공급. 예. 연공급은 이제 직무급, 직종급, 직능급과 함께 기본급 임금 체계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떤 기본급 임금 체계라도 임금이 이제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수당과 상여금 등 변동급여가 추가가 되죠. 이때 이제 기본급과 변동급여의 구성 비율을 설명하는 개념이 임금 구성입니다. 영어로는 페이 믹스. 페이믹스. 페이믹스, 기본급과 변동급여의 비율 뭐 이런. 그러면 한국은 변동급여가 좀 많지 않아요? 얼핏 봐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구성은 기본급은 이제 연공급 체계인데 임금 구성은 이제 상여금과 수당 등 변동급여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공급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사용자 측에서 논의해온 직무급 체계에서도 임금은 이제 직무급으로만 이렇게 주어지지는 않고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이게 두 요소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금도 기본급 플러스 인센티브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금 구성을 바꾸자는 말은 임금 체계를 뭐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 바꾸자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연공급 체계에서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고 수당 상여금의 비중을 줄이자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누군가의 그 급여 명세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 같이 진짜 갖고 오셨네. 이거 사람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할 건데요. 뭐 사람까지는 밝힐 수 없겠죠. 이런 건 밝힐 수 없고. 다 아는 이제 기아차 생산직인데 올해 이제 16년 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제 15년 급여 명세서인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쭉 보이네요. 여기 남의 월급 명세서 보는 거 재밌네. 뭐 수당 정말 많네요. 수당 진짜 많네요. 수당, 본인 수당, 복지 수당, 뭐 보거 뭐 하나씩 한번 뜯어. 교대 수당도 있네. 교대 수당. 하나씩 뜯어보면 봐야 될 텐데요.
기본급은 이제 시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 그 위에 보이죠? 기본 시급 이래가지고 8,975원입니다. 거기 써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2015년 거라서 예. 좀 다른 건데요. 예. 최저임금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445원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뭐 대기업에 있는 이제 정규직 노동자는 보통 최저임금 시급 등등을 이렇게 직접 영향을 안 받잖아요. 원래 이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좀 높으니까. 물론 뭐 최저임금법에 의해서 높아지면 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그 염두에 둬야 될 게 기본급으로 표현되는 그 시급은 이게 최저임금보다 1,445원밖에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영향권에서 일단은 벗어나 있지만 우리가 최저임금 1만 원 하게 되면은 그것도 아직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맞네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공장 이런데 연봉이 뭐 이렇게 되면은 한 뭐 8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최저임금 기본급은 최저임금 영향권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중요한 지금. 저도 기본급 200만 원대 초반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보고 계신 명세서는 그러니까 임금 내역서는 이제 2015년 건데요. 네네. 제가 좀 알아보니까 실제로 이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기본급은 193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그거밖에 인상 안 됐다고 합니다. 22만 원 정도 오른 거네요. 가만히 있어 보자. 193만 원에서 22만 원이 올랐으면 제가 한번 핸드폰으로 계산해 보면 3년 사이에 기본급은 11.3%밖에 안 올랐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우리 주제인 임금 구성 얘기로 한번 돌아볼게요. 자세한 내역이 있는 2015년 명세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대 것이지만 이게 임금 구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항목별로 이렇게 비중으로 구하는 거는 지금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임금 명세서를 급여 항목별로 구성을 해보면 일단 기본급,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살펴본 재수당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보니까 수당이 15개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상여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수당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나열해 볼게요. 직급수당, 직급재수당, 본인수당, 복지수당, 보존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가족수당인데 그 통상독이라는 가로가 들어가 있죠. 근무 형태 변경수당, 심야보존수당, 보건위생수당, 교대수당,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 2. 15개죠. 단체 협약으로 뭐 별 수당이 다 생겼군요. 그러니까 이 노동자의 월별로 이렇게 지급되지 않는 이렇게 상여금하고 수당을 1개월 평균으로 환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은 전체 구성에서 42%. 절반이 훨씬 안 해요. 상여금하고 변동급의 합계액이 58%를 이렇게 차지합니다. 이 사례는 이제 그나마 이 연장 근로가 이분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작았던 시기라고 그래요. 기본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 한참 뭐 그 연장 근로 많이 할 때는 뭐 한 비율이 한 3대 7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여금하고 수당 중심으로 임금이 구성되어 있는 건데 지금도 전반적으로도 이제 연장 근로가 조금 옛날보다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 골격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규모가 이보다 작은 제조업 사업장에서도 수당의 항목만 작을 뿐이지 이렇게 구성의 이런 원리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기본급이 193만 원인데 시급이 8,059원 이렇게 말하면요. 기본급 정할 때 그럼 이 노동 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은 거예요? 또 계산해봐야겠네요. 좀 계산해 보니까 193만 원인데 8,059원, 239.5 정도 되네요. 좀 많아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만 단 이하 단위는 빼가지고 이제 239.5가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는 이제 정확하게 240시간입니다. 240. 계산 잘한 거네요, 그럼 제가. 시급 8,059원은 일주에 이제 40시간 노동에 우리가 유급일 1일 치잖아요. 이걸 이제 통상적인 노동 시간인 209시간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봤잖아요. 240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기본급이 적용되는 노동시간 크기를 늘려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가산율이 적용되잖아요. 시급을 높여놓으면 수당이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크기를 줄이려고 기본급을 도출하는 그런 1개월의 노동시간을 이렇게 대폭 늘려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 수당 주기 싫어서 애당초 근무 시간을 길게 잡아서 240시간 기준에서 기본급을 설정했네요. 근데 이런 방식이 이제 2018년 현재에도 그대로 이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은 노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든 내가 총액만 많이 받게 해달라. 사실상 노조의 임금 투쟁이라는 게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운동권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노조가 이 임금 구성이 어떻게 이게 계급적 이해를 갖는 건데 거기에 이제 둔감했다라는 게 반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본급 비중보다 수당과 상여급 비중이 높다라는 그런 그렇게 나오는 임금 구성은 당연히
고용 인력을 줄이면서 네. 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그렇죠. 예. 그런 사용자 이해가 임금 구성에 이렇게 반영된 거죠. 이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도 임금 총액 투쟁만 이렇게 많이 좀 전개해 왔는데 한 번도 임금 구성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싸움들을 벌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기본급이 월 240시간 기준이다. 이것만 봐도 그렇죠. 그렇게 크게 이렇게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신경 안 않는 썼다는 거죠. 그게 드러나네요.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을 해서라도 임금 총액이 높아지면 뭐 그냥 뭐 됐어. 콜 뭐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이렇다. 그러니까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논의 중심에서는 좀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달아야 되고 어느 정도는 좀 알게 된다고 보는데요. 임금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구성은 한 기업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의 역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한국 사회의 성격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상여금과 수당 등 변동급의 비중이 높은 상태는 사회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와 같은 기형적인 임금 구성이 장시간 노동으로 더 많은 수당을 획득하지 못하면 생계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용요금 받는다고 많이 임금 인상 투쟁하면 비판하는 이런 노조도 기본급으로 이렇게 살 수가 없고 저임금 노동자에 들어가게 그렇죠. 되는 그러네요. 예. 월 1만 원이 안 시급 1만 원이 안 되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라고 그러죠. 이게 OECD 평균이 한 2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절반에 불과해요. 평균의 절반. 예. 그러니까 공공복지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공공복지를 그러니까 사내복지로 이렇게 대체하고 있다는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예, 참 황당한 거죠. 예. 결국은 이제 장시간 노동으로 더 많은 수당을 타야지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수당을 줄이는 방향 기본급 중심 체제로 바꾸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렇게 돼 있죠. 기본급 중심 바꾸려면 사회복지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임금 구성을 바꾸는 문제가 사실 공공복지 지출을 늘리는 문제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래야지 기본급을 늘릴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가지고 드러나는 이제 사용자 쪽 그리고 정부까지 보면은 그럴 공공복지를 대폭 늘려가지고 그럴 의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으면은 기본 이게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만큼 기업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맞춰줘야 되니까 기본급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지금의 현재 임금 구성을 그대로 고착화시켜 버리는 효과가 낸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임금 구성을 이렇게 바꿔서 수당을 줄이는 방향이 되면 노동자의 생활이 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정부가 또 국가가 나서서 공공복지 수준과 공공지출을 늘려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 불평등도 심화되고 가계에 갇혀본 소득도 정체되고 한마디로 지금 저성장 상태 아닙니까? 이 상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공유를 해야 되고 근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 공유하자 그러면 누가 제일 반대해요? 노동자들하고 노조들이 반대하잖아요. 왜? 그렇죠. 임금이 줄어드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그건.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자 증세를 하고 공공지출 증대하고 사회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노동자가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덜 일하면서도 생활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소한 나아지지 못해도 후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임금 체계 변동, 임금 구조 변동에 대한 논의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고 관심도 없게 되고 따라서 실제로 사용자들은 임금 구성 개혁에 반대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만 확대하는 이런 식의 꼼수를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예. 결국 뭐 구조적으로 변한 건 없고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린 것 같지만 사실 자기들은 돈이 더 안 들어가는 그렇죠.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그런 어떤 이제 성과물을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렇게 실질 소득을 깎는 조치를 취하고도 현 정부가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론 이런 거 이렇게 정책 기조 내세우면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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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삐딱이님께서 수출주도 성장론으로 회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까지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경제 이론도 한번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신고전학파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주류 경제학이라고 할 때 이 주류 경제학은 신고전학파 경제학. 경제학 언론에 나오는 이름을 말하죠. 예. 그래서 임금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는 임금은 이제 자본이 노동자에게 노동력을 빌리는 그러니까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사용자한테 내 노동력이라는 그 임대 상품을 이렇게 빌려주는 거거든요. 이 임대료로서 임금은 어디서 결정되냐? 상품이니까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유롭게. 근데 이제 최저임금은 노동시장 밖에서
그렇죠. 이렇게 임금을 최저선을 정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반대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결정돼야지 그게 딱 알맞게 임금이 책정되는데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경제적 측에서. 그래서 이제 임금이 이렇게 노동시장이 결정될 때 개별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한계 생산성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예. 아까 뭐 최저임금 그래서 이렇게 반대한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주류경제학이. 그래서 이게 노동의 한계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 수준은 반드시 고용검사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거는 뭐 이 이론에서는 논리 필연적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딱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논의 당시에 한국경제연구원 이런 연구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2017년부터 최저임금 1만 원을 적용하면 24만에서 51만 명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잘린다. 그렇죠. 실증이 아니고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공식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당연히 비싸니까 안 쓸 거다. 이렇게 전제하는 거예요. 임금 이론에 관해서 또 다른 경제학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포스트 케인즈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뭐 여기서 뭐 케인즈주의하고 포스트 케인즈주의가 어떻게 다르냐 여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효율성 임금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포스트 케인즈주의에는 이거는 이제 임금은 한계 생산성에 따라 결정되기도 한다. 누가 그걸 모르냐. 그런데 임금 인상이 꼭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것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 의욕이 고취가 되거든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고용 조정이 이렇게 불가능한 기업에 설비 투자를 고도화시켜 가지고 생산성 향상 효과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이 이런저런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고용 감소로 필연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오히려 고용이 증가 효과도 내기도 한다.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런 포스트 케인즈주의 효율성 임금 이론에 입각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IMF가 이제 임금주도 성장론이라는 것들을 70년대인가요? 이렇게 80년대쯤인가 이렇게 내놓게 됩니다. 근데 소득주도 성장론은 뭐냐? 그러니까 한국적으로 이름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높잖아요. IMF 임금주도 성장론은 임금만 초점을 맞춘 거고 우리는 임금으로만 이렇게 초점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를 또 고려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소득주도 성장론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렇죠. 한국형 임금주도 성장론이 결국 소득주도 성장론인데 우리도 이제 이렇다 해서 몇 번 다뤘죠. 지금 현재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우리 홍장표 경제수석. 이분이 이제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죠. 홍장표 수석이 이제 교수일 때 지금도 뭐 교수직을 갖고 있습니다만 발표했던 논문이 한국 경제의 대안적 성장 모델 모색이란 글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실질 임금이 1% 포인트 증가했을 때 21에서 21호, 22에서 23, 1% 포인트 증가했을 때 경제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 거에 대한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송일님도 표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연도는 81년부터 97년이죠. 97년이 IMF잖아요. IMF 전에는 실질 임금이 1% 증가할 때, 1% 포인트 증가할 때 주로 마이너스가 많이 보이죠. GDP에도 마이너스 효과, 고용에도 마이너스 효과인데 99년 이후에는 다 플러스죠. 이렇게 이제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론은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1% 포인트가 증가했을 경우에 총수요와 GDP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IMF 이전과 IMF 이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IMF 이후에는 확실히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을 늘려주면 GDP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임금 증가, 소득 증가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정책의 수단이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줄이냐 늘리냐, 뭐 성장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정말 그렇죠. 저 정반대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신념대로 딱 그렇게 보이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이론과 합치되는 사실만 가져와서 딱 발표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의심도 들고 삐딱이님 누구 말이 맞아요? 저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 싸우고 있습니다만 저도 뭐 경제학자는 아니라서 뭐 누구 말이 맞는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다 이론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론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로 이렇게 등극을 한 거죠.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낙수 효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부자들 또 대기업들이 이렇게 돈 잘 벌면 그 효과로 이제 떡국을 떨어지고 그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은 반대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야지 경제가 잘 된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이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수준이나 노동 시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실증 연구 결과가 많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데 미국이 이제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2014년도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연방 정부 최저임금을 막 올리려고 그러는데 결국 의회에서 좌절됐습니다. 보수 세력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 의회 때문에 방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렸어요. 2016년 12월에 오바마 대통령 경제자문회의 CEA라고 그러는데 영어 CEA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3명이 그 경제학자들인데 한 명 더 합쳐가지고 경제학자 4명이 2016년 12월에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률과 노동시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는데 딱 중간이네요. 얘는. 근데 이제 2013년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연방 최저임금 인상제는 좌절된 이후에 이게 18개 주하고 그다음에 워싱턴 DC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이 평균적으로 보니까 인상폭이 7.66달러에서 2016년 9월까지 해가지고 9.34달러. 그래서 22%가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보고서는 2009년 그 연방정부 최저임금 인상 그때가 이제 시급 7.25달러로 올린 건데 그때가 마지막이에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올린 거는요. 이후 한 번도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은 22개 주하고 비교한 거죠. 그래서 최저임금 영향을 강하게 받는 여가, 관광, 호텔 이런 쪽 분야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서비스 분야 쪽이겠죠. 노동자들을 이렇게 조사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이 결과를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한 주들에서 이들의 평균 임금이 2013년 12월에서 2016년 9월 그 사이에 14.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이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주들에서는 같은 기간에 7.2%만 성장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요. 중요한 거는 이 비교 대상한 주들 사이에서 이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유의미한 어떤 고용률의 변화는 없다. 이것도 이 보고서가 이렇게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은 늘지도 줄지도 않았는데 임금 상승에는 확실하게 도움이 됐다. 뭐 이게 이제 오바마 정부 때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이 연구 결과는 뭐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논쟁이 정리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안 되겠죠. 예전에 이제 경제학자 중에 데이비드 카드하고 앨런 크루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인데요. 90년대, 그러니까 1990년대 미국의 최저임금이 이게 지나치게 낮아가지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고용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때로는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걸 입증을 했어요. 이제 뭐 논문으로 입증을 한 거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최저임금과 고용률 관계에 대한 경제학적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이론의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의 이해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증 연구 사례는 대체로 이게 상관관계가 없거나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올린 적이 한 노태우 정도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경제 성장이 잘 됐고 고용도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 최저임금만 따로 독립 변수로 놓고 이게 고용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좀 유의미하지 않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2017년 대선이었죠. 그러니까 박근혜 몰아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선을 치렀는데 홍준표 대선 후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안철수 이 사람들도 좀 시기만 좀 달랐을 뿐이지 다 최저임금 1만 원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적 구호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운 데는 이렇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그런 이론의 혜택을 받은 것 크죠. 그러니까 야 이게 그냥 노동자들 불쌍하니까 최저임금 올려주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성장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경제적 성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이론들이 이게 도움이 많이 된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배경이 되는 그런 이게 정부 인사들의 현실 인식을 보면 이게 또 얘기를 할 텐데요. 이게 소득주도 성장 제대로 뭐 시행해 본 적도 없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소득 양극화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또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 이게 경제 정책으로서 명분상으로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을지 불안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선거를 치른 정치 집단들이 보면 이제 또 이쪽 저쪽 다 여러 군데 두루두루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면서 또 한쪽에서의 지지도 좀 끌어내고 반발도 좀 없애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결국 이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그런 이제 확고한 목적의식이나 뭐 이런 거 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만 얘기했던 그런 그렇죠. 껍데기만 남는 그렇게 될까봐 참 걱정이 되는데요. 애초에 이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작년 7월에 이제 나왔을 때. 그 문서죠. 몇십 페이지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이렇다 해서 다뤘는데 소득주도 성장론의 정책 수단이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청취자분들도. 첫 번째는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등 임금 소득을 향상시키겠다.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주거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교육비 등의 생계비를 줄이겠다.
절감하겠다. 이게 드는 비용을 줄이는 거죠. 사회복지를 이제 향상시켜서. 세 번째는 EITC 근로장려세제죠. 이거를 확대하거나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 대신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또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동수당 월 10만 원, 청년 구직 촉진수당,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 책임제, 장애인연금 인상 이런 것들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좀 더 확충하겠다. 이게 1, 2, 3 이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공공 서비스를 확충을 해서 생계비를 줄이거나 또는 공적 이전 소득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근로장려세제라든가 그렇죠?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 이건 다 공적 이전 소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국 공공 서비스 확충하는 거나 공적 이전 소득을 주는 거나 다 재정을 확충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정을 확충하려면 걷어들이는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증세, 특히 부자를 중심으로 한 부자 등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사실 충분치 않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연평균 증세 규모가 12.2조 원이었거든요. 원래는 공약은. 근데 이거를 2016년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로 보면 한 0.75% 겨우 느는 거예요. 근데 이거조차 최근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5.5조 원으로 절반이 깎였어요. 절반 넘게 깎였어요. 네, 그러니까 0.3 몇 %로밖에 안 증가하는 거 GDP 대비. 굉장히 쥐꼬리만큼 복지 수준이 증가하는 거죠.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예산을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전체 복지 소요 예산은 연평균 28.5조 원밖에 안 돼요. 30조가 안 되네요. 네네네. 그렇죠?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2014년 기준으로 9.7%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이 21.2%거든요. 절반도 안 되네요. 네. OECD라는 거 35개국 아닙니까? 칠레, 멕시코도 다 OECD예요. 다 포함한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이게 심각한 거고요.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복지 지출 확대가 28.5조 원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2010년 GDP 기준으로 따져봤자 겨우 복지 지출은 1.74% 증가한 11.4% 수준이밖에 안 되니까 역시 OECD 평균에서 약간 상회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평균의 절반을 약간 넘는 거죠. 네, OECD 평균의 절반. 해도.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확충 및 이제 복지 확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이란 건 증세를 통한 재정 확대 의지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이룰 수 없는 원천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런 정책 조합들 보면은 이 조합 자체는 잘 된 거라고 보거든요. 생계비 줄이고 복지 확대하고 최저임금 올려서 임금 인상시키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시행이 되면 사실은 괜찮은 정책 조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아까 보였지만 이게 증세에 소극적이잖아요. 이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 공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이 복지 재정을 늘리고 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실제 핵심을 들여다보면은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1번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임금 소득 향상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수단들을 보면 이제 공공 일자리 확대 주당 68시간에서 뭐 52시간으로 실 노동 시간을 단축하겠다. 뭐 일자리 지원 세제 계획하겠다. 뭐 이런저런 또 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들을 하겠다 이렇게 제시된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정책들을 뭐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일부 실시하고 있죠. 소득주도 성장을 기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이게 그 수위를 보면 이게 기계화 자동화로 이렇게 계속 일자리가 잠식되는 건데 이걸 이제 넘어서야 되는 건데 52시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완전 시행은 2021년 7월까지 미룬 겁니다. 이게 노동시간 특례업정제도 또 이게 계속 이제 노동시간 규제를 벗어나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더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것도 보면 이제 줄인다고는 줄였는데 업종을 또 그나마 장시간 노동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분야는 또 제어하고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게 이제 이것부터 잘하면 사실 큰 어느 정도 이렇게 기대할 만한 성과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정부가 추정하는 이게 공공부문의 그 비정규직들이 31만 6천 명인데요. 여기에서 상시 지속 업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하는 20만 5천 명을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정규직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노동계에서 추정하기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한 40만 정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방식이 이제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뭐 자회사 이런 고용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임금 차별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의 정규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기간제 교사는 아예 이게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린 거죠. 아니 문재인 대통령 첫 취임하자마자 굉장히 감동을 줬던 그 비정규직 제로 얘기하면서 그렇죠. 인천공항 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켜주겠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그 대부분 인원이 자회사 고용으로 됐다고. 맞습니다. 네. 네. 야부만 풀었지 뭐 그냥 뭐 제대로 하는 건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전시성이 좀 네. 홍보로 귀결된 게 참 안타까운데요. 네. 작년 12월에 이제 여객 항공 관련 생명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2,940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는데 네. 서비스나 시설 유지 관리 등 기능적 업무를 하는 한 7천여 명에 대해서는 자회사 전환해서 거기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한 거죠. 와.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 자체도 5월 현재까지 볼 때 9,823명의 비정규직 중에서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1,143명. 이것도 이제 한꺼번에 진행이 안 되고 차근차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삐딱이님이 말했듯이 전체가 정규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되더라도 자회사가 되고 그것도 아주 찔끔찔끔 돼서 상당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언제 다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정부의 가이드라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어떻게 하느냐. 상시 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제 근로자와 파견 용역 근로자 요거를 구분을 해서 상시 지속적 업무를 하는 기관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으로 하고 파견 용역은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가이드라인이 돼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노동계에서 바라보는 정규직 전환하고는 거리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네. 정규직화 한다고 하면서 네. 이게 직무급제를 좀 도입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 차별을 해야 되니까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이게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청소, 경비, 시설관리, 조리, 사무보조 이 5개 직종에 대한 이제 직무급화 이제 대책이 나왔는데 네. 2018년에 최저임금이 이제 월 급여로 따지면 이제 157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걸 기준임금으로 설정한 다음에 상한 직무 등급을 6단계까지 이렇게 적용합니다. 네. 근데 6단계 상승까지 15년이 이제 소요가 되고요. 아이고. 정년 60세 이후에는 승급 상승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아이고. 설계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청소 경비직의 직무 등급은 네. 최저 등급인 1, 또 넘어봤자 2등급으로 안 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5년 이상 일해도 기본급이 이제 200만 원을 안 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이제 우리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걸 이제 쭉 살펴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렇게 견인하기에 성장을 견인하기에 그 규모화라든가 그러니까 임금 등의 그런 노동 조건 향상이 좀 너무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더 쓸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일단 소득이 기본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괜찮은 일자리 늘어나야 되는 건데 괜찮은 일자리라는 게 덜 일하고 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미 고용된 노동자들 임금이 축소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그나마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올리겠다 이렇게 말했던 이제 문재인 정부 정책이 그나마 높이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했는데 근데 그 최저임금 16.4% 네. 인상한 그 순간에도 사립범위 조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상 효과를 제한을 낸 계획을 이미 잡아놓고 그러니까. 있었다는 거니까 우리로서는 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네요. 예. 뒤통수 맞은 기분이.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점점 우울해집니다. 네.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그러니까 한계가 어떤 건지 한번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할 때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표방하는 것과 달리 이 그에 부합하는 이게 정책 의지가 참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도 이게 그나마 좀 우리가 좀 평가할 만한 게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평가가 더욱 더 이렇게 타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금주도 성장론이라는 게 완전 고용을 전제한 상태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금을 올렸는데 그 임금을 받을 노동자가 없다. 실업자다 다. 아니면 뭐 전부 다 프레카리에이트 해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대여섯 시간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러면 임금 인상 올려봤자 임금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작동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IMF가 이 임금주도 성장론을 내놓을 때는 그게 어느 정도 완전 고용이 이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게 소득주도 성장론이라 다 바뀌긴 했지만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한계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장하고 고용이 탈동조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은 있는데 고용이 안 일어나고 또 고용하고 소득도 탈동조화됐어요. 그렇죠. 고용하면 옛날에는 웬만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 저임금 노동을 해야 된다. 자산소득이 좀 소득의 퍼센티지가 점점 커져갔죠. 예, 그러니까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여가지고 궁극적으로 이제 유효 수요를 이렇게 높여서 소득주도 성장이 작동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최저임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의 이게 거시 경제적 목표가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 정책 단독으로는 이게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그 정책 환경이라는 겁니다. 탈동조화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론이 작동하려면 핵심은 결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노동의 목, 이걸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걸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자본은 축적되는 거지만 노동은 한계 소비상이 높아요. 이게 내가 없이 사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은 그동안 이게 꼭 필요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썼던 걸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노동소득 분배를 높여야 되는 건데요. 그래야지 소득주도 성장. 예, 근데 이제 최저임금 단독으로는 이렇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게 전보다 좀 더 어려워진 조건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최저임금 인상책은 이제 다른 차원의 노동정책 그리고 경제정책하고 이렇게 정책 믹스 팔러시 믹스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임금 수준의 향상과 격차 해소 그리고 임금 소득 규모의 증대를 이루려면 지금 이제 이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사용자 단체들이 힘들다 버겁다 이렇게 하니까 자영업자들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3조 원 정도의 보조금을 사실상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보험료를 일정 부분 내주고 그다음에 뭐 30인 이하 사업장한테는 이제 최저임금 액수도 보전해주고 인상분만큼 보전해주고 이렇게 이제 보조금을 주는 건데 기업한테 이게 보조금 주는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정책하고 이 차라리 3조 규모를 공적 이전서도 직접 나눠주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일자리 안정기금 그거 참 문제 많아요. 예. 그걸 하지 말자라는 거 하긴 좀 그런데요. 워낙 그때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까지 뭐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조건이 한데 정책 효과로만 따져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임금에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렇게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그런 사례도 없고 이론적으로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3조 규모의 공적 이전 그러니까 소득 정책을 결합시킨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축소의 위험성을 이렇게 안고 있다면 가정입니다. 이게 자동화 정보화로 잠식되는 고용력을 상회하는 큰 폭의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결해야 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동자 가처분 소득의 축소. 아까 이게 우리가 임금 구성 봤잖아요. 근데 노동시간 단축하면 수당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제 소득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공적 이전 소득 확대로 이렇게 보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아쉬움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목표라면 우선 조세 수입을 늘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전되는 공적 이전 소득을 늘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과감한 증세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 수단들의 한계는 너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공적 이전 소득을 늘리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퍼주기다, 뭐 포퓰리즘이다, 막 때리니까 자기들도 잘 그런 생각으로 잘 이동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따끈따끈 막 출간된 이 노란색 평전을 하나 제가 들고 왔는데 책 보이시죠? 책 제목이 이제 알바생 아니고 알바 노동자입니다라는 책인데. 최저임금 1만 원을 외친 사회운동가 권문석을 기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년 전에 돌아가신 사회운동가에 대한 평전인데요. 작년에 이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책을 쓰신 오준호 씨가 쓴 평전입니다. 이제 이 권문석이라는 분에 대한 평전인데 저는 이제 무슨 이분 살아계실 때 만나본 적은 없는데 이분의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운동가로서 걸어갔던 길이 정책적으로도 매우 올바르다. 지금 제가 삐딱이님이 얘기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이분이 한국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거의 최초로 주장한 사람들 중에 하나더라고요. 당시엔 시급이 거의 5천 원대라서 시급 1만 원 얘기하면 거의 뭐 정신이 이상한 놈 아니냐 뭐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작년에 대선 때 홍준표까지도 결국은 하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까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선구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이 어떤 운동을 했나가 봤더니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일을 하면서 기본소득 운동을 최저임금 1만 원 운동하고 같이 한 거예요. 그럼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 소득이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1만 원을 하는 임금 정책하고 공적 이전 소득을 강화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같이 해야지 정책 믹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운동으로 이 사람이 전개한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다 해서 여러 번 하긴 했는데 최저임금을 단독으로만 하기에는 정책적 한계가 분명히 보이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저생활 하한선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거 받는다고 노동자가 잘 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2m로 떨어지면 정말 이건 정말
금수보다 못한 상황이 된다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최저한의 조치지 부자로 만들거나 뭐 풍족하게 만드는 조치가 아닌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거 여러 번 나왔지만 임금 생활자가 아닌 자영업자나 실업자 등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조치인 거죠. 오히려 자영업자한테 나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재벌 기업이나 대기업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된다고 해도 사실 큰 압박을 안 느껴요. 네, 그렇죠. 아까 뭐 기호자동차는 뭐 1만 원 안 되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1만 원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주로 압박을 느끼는 데가 중소기업, 영세기업, 알바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영업들인데 이들은 사실 큰 압박을 느끼거든요. 밤 알바는 빼고 자기가 지키고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왜 문제냐? 갈등하고 대립의 전선이 허구적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재벌기업 대기업 자본가와 그쵸. 대다수 이 서민들의 대립이 사실 진정한 대립인데 이 대립을 감추고 오히려 영세 자영업자고 알바 노동자가 싸우는 것 같은 치킨집 주인이랑 배달하는 알바가 그래서 허구적인 대립 구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 알다시피 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비용은 임대료잖아요. 네, 맞아요. 지대잖아요. 즉 불로소득자, 자본소득자가 자본소득으로 가져가는 여기서 이미 벌써 뜯겨놓고 남은 것 갖고 자영업자고 알바 노동자가 아둥바둥 싸우게 만드는 구조가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단독으로 시행됐을 때는 발생하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만 생각해보면 공적 이전 소득하고 같이 믹스시키면 예를 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최저임금 좀 더 주지만 나 공적 이전 소득이 이만큼 더 생기니까 나 충분히 버틸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단독으로 시행되게 되면 어이씨 알바 노동자들 네가 일 뭐하고 돈을 더 받겠다는데 이런 식의 생각으로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도 물론 인상이 돼야 되는데 삐딱이님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 거죠. 임금 구성도 변동이 돼야 되고 노동시간도 줄어야 되고 부자들도 증세해야 되고 사회보장 지출 확대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기본소득 같은 공적 이전소득 늘려야 되고 그래야 임금 생활자가 노동시간을 줄여도 생활 수준이 하락이 안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생활 수준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아까 삐딱이님이 말했던 그 얘기죠. 소득주도 성장론을 버리고 수출주도 성장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충격받았는데 소득 불평등과 빈곤의 확대를 이 최저임금 인상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방법론 자체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충격적 발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삐딱이님도 한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최저임금을 거시경제 정책의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원래 최저임금의 그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최저임금이라는 게요. 그 뭐 기본적인 정책 목표가 뭐냐면 당사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존엄이죠. 그러니까 이게 거시경제 정책 수단으로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근데 이제 당장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수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혜택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몰려 있는데 서비스 분야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월등히 높은 여성 노동자들. 이게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면서 정책 영향에 대한 변변한 분석조차 하나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사회경제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꿔가자 이런 비전에 따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이렇게 둔감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렇게 자본 보수 세력 그 사람들의 의도적 공격에는 아주 조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이게 이제 한국 보수 정치 거의 본능적인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밖에 저는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능적 결정. 아니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큰일 나겠어요. 요즘 들어서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버는 돈 늘려주고 드는 돈 줄여주고 복지 늘려주고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부자 세금을 늘리는 거는 필연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좀 보장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자들이 정당하게 번 돈을 뺏자는 게 아니고 불로소득이 너무나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재분배는 경제적 요구고 윤리적인 요구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정책적 대안이 안 나오죠. 그렇겠죠. 와 여름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덥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찬이쌤 삐딱이님도 좀 건강 챙기시고. 지금 숭이님이 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라디오라면 건강 상태를 딱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보이면 안 돼요. 좀 운동도 하시고 좋은 거 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네, 이렇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